그 한국인공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송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ING 그 이제 비자가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생기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로이먼트 비자가 있어서 그런 ING 비자를 계속 갱신하는 게 저희한테 뭔가 좀 더 베네핏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인프로이먼트 비자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던가 바꾸는 게 나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ING 비자를 먼저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계속 연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한 기간도 거주 기간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부 4년을 마치시고 그러고 나서 2년 하고 2년이면은 그러면은 PR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학부 과정부터 아예 끝내고 나서 그 ING 비자 2번 연장을 하면은 PR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 일선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세법에서 올해와 내년치 이자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을 받은 게 있는데요. 세금 환급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기순이익이. 그게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게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아니면 그게 확정돼서 끝나는 건가요? 그 단기순이익 소득 자체가 좀 많이 늘은 거죠? 많이 늘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현금 월킹 캐피털에 운전자본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미리 땡겨낸 세금을 차감을 하고 내년에 올해 새롭게 이제 신고를 할 때 어차피 새로운 시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년 거까지 그만큼 소득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과세 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미리 땡겨내는 구조다 보니까 보통은 그 회사의 어떤 운전자본에 조금 영향을 미치죠. 다만 만약에 이게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 후년도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만큼 비즈니스가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회사가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유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땡겨내는 부분은. 예,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올해 소득보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를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보통 그런 것들을 요금을 맞추면은 세무국에서 받아줘요. 네. 대답이 되나요? 나중에 한번 네, 그러시죠. 네.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고용할 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제 인원을 정리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고용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고를 하실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고용계약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서 내용들도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명시가 분명히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업무 범위가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용계약서를 새로 갱신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계약서 상에 어떤 경우에 해임을 할 수가 있는지, termination을 할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애매모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서 자체가 제 경험상 고용 계약 기간은 2년 계약으로 했는데 근데 계약을 연장을 한 것도 없이 그냥 구조상으로는 연장을 한 건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 이후에.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좀 크죠.
창업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상이 이제 한국인이 될 텐데, 그러면 홍콩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와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한국에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키우기 위해 가지고 중국 시장을 바라본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제 홍콩에 와서 협력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현장에서 좀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새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먼저 홍콩에서 있으면서 홍콩에서 먼저 창업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스타트업 여기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하려고 하면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바로 여기서 한국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창업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뭐 요새 여러 가지 질문이 오긴 하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한국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이제 파이낸스 받은 상태에서 좀 더 키워보고 싶다 해서 홍콩으로 진출, 이제 중국으로 결국 진출하는데 홍콩을 중간에 홀딩코를 세워서 만들고 싶다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세무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회사는 좀 괜찮은 게 아직까지도 이 회사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정말 빨리 와가지고 홍콩에서 그 스트럭처를 갖추고 하는 거를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고객사 중에 한 곳인데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벤처 기업으로 굉장히 크게 빠른 시간, 한 3년, 4년 빠른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회사인데, 같은 서비스를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홍콩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홍콩 넘어서 가지고 중국에서도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 홍콩에다가 IPO를 할 생각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국 IPO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바로 홍콩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회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벤처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 확장을 하는 거죠. 홍콩하고 중국으로.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면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홍콩으로 엑셀러레이터, 한국에서 엑셀러레이터 좀 대표적인 회사들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초창기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홍콩에 있는 이래서 사업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찾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또 한국 정부에서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서 한국의 엑셀러레이터가 주가면서 홍콩에서도 뭐 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벤처 창업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인베스트먼트 홍콩하고 홍콩 정부가 좀 사이버포트라는 이런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홍콩을 경유해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좀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콩 관리대 학생이랑 저희는 일단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봐야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제 과기대가 스타트업을 장려를 좀 많이 푸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가 랭킹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밀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저기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묶여가지고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하기에는 직접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로컬 몇 명이랑 같이 껴서 코파운딩 해서 운영하는 사이언스 파크에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정보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전문 기관에 가서 돈을 내고 서비스 받아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그래서 오늘 설명회 와서 들어보고. 보통 이게 홍콩
홍콩 투자청이나 이제 사이포트가 좋은 게 이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날러지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돌아서 이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나 저희는 이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은 알려드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냥 메일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아는 부위에 대해서는 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대 재학 중 18학번이고요. 오늘 정말 호기심에 그냥 한번 와보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이제 창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선배님처럼 이제 이쪽 로컬들이랑 코파운딩을 해서 홍콩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제가 아예 중국 메인랜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메인랜드 친구들이랑 그쪽에서 코파운딩을 하는 게 나은지, 홍콩 유학생이나 그런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낫고,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어떤 쪽이 더 유학생 입장에서 나은지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아야죠. 처음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회사 설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보면 운영상으로 이제 뭐 기술을 진행하는 이제 그 뒤쪽에서 어떻게 뭐 회사를 운영하냐,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도 늦진 않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세금 어떻게 낼 거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건 어느 정도 회사가 밸류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친구들이랑 하든 아니면 중국 쪽으로 바로 하든 그건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이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은 결국 자기들이 펀딩을 받을 때, 그 시점 정도 될 때는 왜냐면 페어밸류에 따라서 홍콩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데 중국인의 경우는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인 구조를 설계를 조금 해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일단 10대 사업장은 뭐 중국이나 아시아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홍콩에 있는 친구들끼리 여러 주주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실제 이제 사업 운영 법인을 소유하는 형태로 조금 그렇게 만드는 게, 나중에 홍콩 법인 상단의 주주들끼리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굉장히 유연합니다, 홍콩이. 중국 내에서 이걸 바꾸려면 굉장히 또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제 뭐 회피를 한다면은 뭐 간단하게 홍콩에 법인을 세워두고, 이 홍콩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법인을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법인을 소유하는 형태로, 물론 이제 그 베트남 중국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여러 뭐 실제로 그 뭐 사업 운영 단계 뭐 파트너들하고 이제 협업이나 이런 거는 실제 그 현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요. 다만 뭐 IPO를 생각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파이낸싱을 생각하든 이런 부분은 좀 홍콩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주주 단계에서는 홍콩에서 시작하시는 게 뭐 사업을 많이 중국, 홍콩을 같이 이제 보고 하신다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친한 친구랑 하라고 했는데 여기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약간 전문가스럽게 얘기하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홍콩에 홀딩을 세우면 뭐가 좋냐면은 나중에 이제 리스트럭처링 할 때 홍콩은 분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단어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보통 홍콩이나 아니면 케이만 제도 그리고 BVI를 해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그 경우에 바로 그게 세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홍콩을 홀딩을 세워놓고, 그러면 뒤에 뭘 하든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의 옵션을 잘 갖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베네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점이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맞으시죠? 배당금 관련해서 저희 해외 법인에서 저희한테 배당금을 주면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홍콩 법인이 본사로 배당을 했을 때는 원천징수 관련해서 간주소득, 간주세가 그 CFC 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홍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매업 이런
기본적으로 실제로 여기 사업장을 두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 CFC 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홍콩 법인이 어떤 사업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이익이냐 유보이익이죠. 요거를 한국 세법상으로는 홍콩이 이게 그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위해서 그 어떤 유보이익을 재투자를 해외 시장에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적을 하는데 한국 세법상으로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세율이 낮은 저 경유지 국가라고 하죠. 이쪽에다가 파킹만 되어 있고 이렇게 한국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당연해서 이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밖으로 도니까 요거를 조금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미리 이제 뭐 과세한 걸로 그 배당을 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그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그 국가들은 다 그런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홍콩 법인인데 그 금융 쪽은 사실상 이 소매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시잖아요. 좀 중개업에 뭐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아마 홍콩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그 사업 활동을 해가지고 유효세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3개년 사업 소득이 합쳐가지고 번 소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실제로 홍콩에 세금을 얼마 냈냐. 그러면 유효세율이 나오잖아요. 그게 15%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 홍콩 법인은 그냥 뭐 경과세국에 있는 경과세지국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법인에서 이 만들어진 유보이익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간주를 하죠. 실제로 배당은 안 되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종별로 조금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법인인데 무역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중국 쪽으로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이제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뭐 사업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체 실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는 당연히 이제 홍콩을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들어갔다고 중국 시장 들어가는 그 구조하고 홍콩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국 세법상으로 일단 홍콩 중국은 하나의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 같은 지역에도 그런 것들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금융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외 조항을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배당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왜 이제 먼저 간주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금융 같으면 홍콩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각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소득이 홍콩 내에서는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버신 거에 대해서는 홍콩 쪽에 내시는 세금이 훨씬 15% 미만으로 떨어져서 아마 그런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케이스는 일단 한국 세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하고요. 다만 이거는 뭐 실제로 그게 영구히 사회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먼저 땡겨서 이제 과세를 하면은 실제로 현금을 한국으로 그 배당 송금을 하면 그때 다시 이제 한국 이 모회사의 법인세 계산할 때 먼저 낸 부분은 이미 예전에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또 차감을 해줘요. 예,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